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AT 2급 이효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강의는 수익과 비용 같이 살펴볼 거고요. 아주 짧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익과 비용 첫 번째, 수익의 정의입니다. 자, 교재에서 수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로서 자, 우리가 어떤 영업활동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TAT 2급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제조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한다. 그럼 제품 매출이라고 개정 과목을 사용을 하죠. 그런 제품,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우리가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함에 따라서 결국에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되거나 부채가 감소되면 자본이 증가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저희가 수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재화 및 용역을 공급을 하고 나서 외상으로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이 증가, 즉 자산이 증가할 거고요. 현금으로 수취했다 하더라도 현금이 유입되면서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수익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현금 유입액을 나타내며 경영활동 종류에 따라서 당해 수익이 인식되는 방법에 따라서 매출액,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및 임대 수익 등과 같이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TAT 2급 제조기업 대상으로 나온다고 했죠? 제품 매출이 기본적으로 매출액.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매출액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제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 이자 수익은 저희가 영업외 수익으로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간혹 가다가 제조기업 플러스 어떤 걸 같이 하는 사업이 나오냐면 부동산 임대업을 같이 하는 사업이 문제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럴 때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영업외 수익이 아니라 영업 수익으로 즉 매출액 쪽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들어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 상에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400번대 코드를 사용하는 게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900번대 코드를 사용하는 이자 수익이 900번대에 있어요. 그리고 임대료도요. 마찬가지로 임대료 수익이 900번대에도 있거든요. 자, 그럼 얘는 우리가 원래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시적으로 받은 임대료 수익이구나로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손익계산서의 정보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소인 수익 중에 차익을 분리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자, 여기에서 차익이라고 한다면 기업 실체의 주요 경영활동을 제외한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 그러니까 우리는 제조업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다른 부수적인 거래나 사건으로 소유주의 투자가 아닌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익은 기업이 받을 경제적 효익의 총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우리가 제품을 매출해요. 상대방한테 뭐 받아야 되죠? 부가세 받아야 돼요. 이게 부가가치세인데 이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사실은 상대방한테 내가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는, 나는 대리로 가지고 있는,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세금이죠. 자, 이 세금 여러분들 개정 과목으로 구분을 한다면 자산부채 자본 중에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이 수익에서 당연히 제외되겠죠.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에 저희 들어가면 다시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즉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수익으로 볼 겁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나라에 납부를 해주는, 대납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외시킬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대리관계에서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기업이 받는 금액은 수익이 아니고 이 경우 수익은 수수료 금액이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수익에서 설명하는 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떤 기업이 어떤 활동을 기업으로 영위를 하는가,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주된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의 측정 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적으로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을 할 거고, 자, 그리고 뭐 제외해야 되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자, 이런 거 다 제외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회계 원리에서도 나오는 거죠. 우리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다 차감하고 순수한 매출을 발생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판매 대금의 회수가 장기간에 걸쳐서 우리한테 유입이 되는 경우에는요, 원래는 그 공정 가치가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보다 작을 수 있죠. 왜냐면 이거 현재 가치 때문이에요. 재무관리에서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지금의 100원이 3년 뒤에 100원과는 이 금액적인 차이가 있죠. 가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래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려면 이때 공정 가치는 명목 금액을 할인율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 미래에 3년 뒤에 100원을 받기로 했다면 그걸 저희 지금 가격,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원래 나타내셔야 됩니다. 자, 공정 가치와 명목 금액과의 차액은 현금 회수 기간에 걸쳐서 이자 수익으로 발생시키는 게 원래는 맞아요. 하지만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럼 유형별 수익 인식 기준 보겠습니다. 자, 재화랑 용역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고요. 재화는 다음을 모두 충족할 때 재화의 수익으로 인식을 할 거예요. 재화의 판매로. 첫 번째,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누구한테 간다? 이제 나한테 없다. 타인한테 갔다. 그게 내가 팔았기 때문에. 자, 보통 재화라고 한다면 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구분이 되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 말을 할게요. 제품. 왜냐면 우리 제조기업이니까 제품이라면 제품을 언제 내가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사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무엇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상대방한테 재화를 인도한 날, 너한테 사용하라고 준 날, 이 날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내가 사용하라고 너한테 줬기 때문에 돈을 받았고 못 받았고를 떠나서 이런 통제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누구? 상대방한테 가 있는 상태가 내가 수익, 매출을 한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유권이 있을 때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의 관리나 효과적인 통제 내가 할 수 없을 때 상대방한테 이미 위임이 다 된 거죠. 세 번째,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내가 얼마, 100원에, 200원에, 3,000원에 팔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내가 상대방한테 재화를 공급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금이 당장 생기진 않더라도 언젠가 나한테 현금이 들어오겠죠. 현금의 유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자, 원가 자체가 뭐죠? 제품을 매출을 하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 원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재화를 공급한 거, 재화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기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용역의 제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의 종류가 있겠지만 건설업을 많이 예로 들거든요. 자, 건설은 아파트를 짓는 거 혹은 뭐 다리를 짓는 거 이런 게 건설업이잖아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이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행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진행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맞는 용역의 수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 우리가 용역 제공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구나라고 보는 건데요. 첫 번째가 수입 금액을 정확하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수익 금액이냐면 거래 전체에 대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두 번째,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재화랑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것을 공사를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공짜는 없으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언젠간 현금으로 혹은 뭐 매출 채권으로 나한테 유입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 세 번째,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당연히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왜냐면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번째,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해서 투입하여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역 제공 거래 진행률은 뭐 다음 1 또는 3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총 예상 작업량, 그러니까 총 내가 아파트를 한 채 지을 때 작업을 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2동을 한다, 아니면은 뭐 20채를 한다, 이렇게 뭐 그런 양에 실제 지금 하는 양. 나 지금 2채 지었어, 1채 지었어, 이렇게 작업량이 있잖아요. 그 비율로도 산정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원가로 대비를 하는 겁니다. 총 추정 원가, 내가 이 아파트 2채를 짓는데 들어가는 돈에 대한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 원가의 비율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총 100억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한 거 보니까 원가 투입이 20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억 분의 20억 이렇게 해서 0.2, 20%의 진행률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계산을 하실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 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도금이라고 한다는 건 사실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날짜의 돈을 보통은 받고요. 혹은 선수금이면 아직 다 진행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게 선수금이잖아요. 그럼 이런 돈을 받았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매출을 계산하게 될 건데 그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행이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니까 적절한 진행률로 볼 수 없다라는 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자 수익, 로열티 수익, 배당금 수익. 자, 보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가 되는 항목이에요. 물론 우리 기업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데다, 그러니까 은행이다, 금융업이다라고 한다면 이자 수익 자체가 그냥 매출액이 될 거예요. 근데 보통은 그게 흔치 않죠. 금융업이 흔치 않고, 그다음에 보통은 다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자 수익, 로열티, 배당금은 보통은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로열티는 다음의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금액 신뢰성 있게 측정하고, 두 번째, 언젠간 나한테 이게 경제적 효익으로 되돌아와야 되고, 자, 상기 기본 조건을 충족한 이자, 배당, 로열티 수익은 다음 기준에 따라서 인식을 할 거예요. 자, 이자는 원칙적으로 유효 이자율 적용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자, 사채에서 들어본 거예요. 어떤 거? 유효 이자율. 자, 우리 사채에서 표시이자율, 유효이자율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현재 시장 가치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은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 보통 배당금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이 딱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본 쪽에서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배당금 얘기를.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얘기를 했었는데 현금 배당을 하는 시점에, 주식 배당을 하는 시점에 우리가 회계 처리 언제 하냐? 2020년에 발생한 거 2021년에. 2019년에 발생한 거 2020년도에. 왜냐면 과거의 모든 재무대표, 2020년의 재무대표가 모두 마감이 돼야만 2021년 초에 우리가 주주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하기 때문에요. 이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만 된다면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인식할 거고, 세 번째, 로열티 수익은 이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해서 발생 기준에 따라서 돈 못 받아도 하는 거예요.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할 겁니다. 자, 주의는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 배당, 로열티 모두 다 영업의 수익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수익은 마무리할 거고요. 비용 보도록 할게요. 자, 비용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어떤 거랑 반대예요? 수익과 반대예요. 수익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고 자본이 증가하는 형태였다면 비용은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최종적으로는 감소하는 그런 형태. 그래서 반대로, 수익과 반대로 경제적 효익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수익이고 이게 나가야 하면 비용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비용은 언제 인식을 할 거냐? 다음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을 할 건데 보다 구체적인 비용 인식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인식할 때 대응하여 인식한다. 이게 손익계산서 상의 작성 기준에 나와요.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올해 일어난다. 올해 그것에 대응하는 원가, 발생 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가를 대응을 올해 하셔야 돼요. 매출 수익에 대응하여 인식하는 매출 원가,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의해서 원가 내년에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수익과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비용은 재화 및 용역의 사용으로 현금이 지출되거나 부채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발생 기준에 의해서 저희 재무제표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발생 기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광고 선전비를 지급했다. 그럼 현금이 지금 지출이 됐으니까 올해 거. 근데 만약에 광고 선전비가 발생을 했지만 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발생 기준에 의해서 올해 걸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잖아요.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미지급 비용 혹은 미지급금. 이렇게 부채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면.
자, 세 번째, 자산으로부터 효익이 여러 회계 기간에 걸쳐 기대되는 경우에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성격의 비용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절차에 따라서 각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인식한다. 자, 예를 들면 간단하죠. 감가상각비예요. 자, 우리 감가상각비는 뭐 유형자산도 가능하고 무형자산도 가능하겠지만 여러 기간에 걸쳐서 사용할 것이 너무 명확하고 건물을 1년만 써야지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내가 건물을 취득하면 보통 막 10년, 20년씩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구입 가격을 그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10년, 20년의 내용 연수를 걸쳐서 우리가 매해 뭐 동일한 금액 혹은 정률법을 사용한다면 기초에 많이 하고 갈수록 적게 그렇게 기간에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죠. 그게 세 번째 이 회계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네요. 수익 비용의 구분.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을 영업수익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수익을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매출원가라고 하고 판매와 관리비 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고 그 외의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 자, 이 부분은 손익계산서 구조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손익계산서 구조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요. 그럼 매출 총이익 나와요. 그럼 매출액이 제조기업이면 제품을 매출한 거예요. 내가 금융업이다 그럼 이자를 발생시킨 그런 매출이에요. 매출 원가는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 그런데 광고, 홍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실제로 원가 공부를 해보시면 저희가 구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조 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원가. 자, 우리가 정말 이 핸드폰 하나 만들 때 들어간 게 매출 원가가 될 거고요. 그다음 매출 총액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죠. 물건 다 만들어 놨어. 홍보 없이 팔 수 있을까요? 보통은 홍보를 해야 돼요. 직원들한테 영업을 하라고도 시켜야 되고 그럼 그 직원에 대한 급여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게 다 판매비와 관리비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오는 게 영업 수익이에요. 근데 영업 수익에서 지금 앞에서 봤던 이자, 뭐 배당, 로열티 수익 같은 게 있다면 영업의 수익으로 더할 거고 영업의 비용은 어떤 게 있죠? 이자 비용, 기부금 같은 것들 영업의 비용으로 저희가 구분을 하죠. 자, 거기까지 뺀 다음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구하시고 그다음 법인세 납부하셔야죠. 법인세 비용 뺀 다음에 최종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가 이 손익계산서 구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요. 수익과 비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다음 조건 중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가? 자, 가나다라 나왔는데요. 저희 용역 첫 번째 금액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줬기 때문에 언젠간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뭐가? 뭐 그게 현금이 되든 매출 채권이 되든 뭐가 들어와야 된다.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 맞고요. 세 번째, 진행률. 왜냐면 진행 기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률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미 발생한 원가가 있다면 혹은 거래 완료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그 원가가 있다면 그 두 개 모두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가번부터 라번까지 모두 다 정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1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는 것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맞고요. 두 번째, 매출의 누리, 할인, 환입 모두 다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했죠? 2번도 맞고요. 세 번째,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에는 판매 대가의 공정가치는 명목금액으로 측정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명목금액의 현재 가치로 측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 나는 부분만큼을 우리가 발생하는 기간별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3번을 틀린다.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 간의 교환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는다. 자, 어쨌든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재화나 용역을 교환했다면 얘는 수익을 발생하는 거래로 인식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시키는 조건 자체가 있었잖아요. 그 조건 자체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 중 수익 인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자 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죠? 제가 이 유효이자율 얘기할 때 사채 때 생각나시죠? 라고 했던 거. 두 번째, 배당금 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래서 주주총회 열려야만 우리가 확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맞고요. 네 번째,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적절한 진행률로 본다. 자, 정답은 4번이죠.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 중도금.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에 받는 거예요. 선수금은요, 먼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선수금을 받았다라고 가정한다면 지금 먼저 받고 일을 시작할 거니까 이게 진행률로 보기는 어렵겠죠.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니까요. 그럼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계의 지출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볼게요. 원재료 매입 시 운반비입니다.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들어가는 건 저희가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원재료. 자, 그럼 원재료는 매출 원가에 들어가거나 혹은 남아있다면, 사용하지 않았다면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두 번째, 종업원의 여름 작업복 구입 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죠. 복리후생비인데 종업원인데 본산지 제조인지 안 나와 있어. 만약에 제조라면 이것도 뭐 매출원가에 들어갈 거예요. 혹은 이게 본사라면 판관비에 들어가겠죠. 여기에서 매출원가는 제품을 제조할 거니까 제조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품 배달용 차량 보험료. 자, 우리가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보험료 얘는 판관비가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은행 차입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이자 비용 자체가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영업의 비용 얼마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이자 16만 원인 정답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오늘 간단하게 끝날 거라고 말씀드렸죠.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사실 시험 문제 그렇게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교재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사실 수익을 인식하는 기준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간단히 봤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간단히 푸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글 올려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